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작은 규모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을 해온 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제게도 살아가면서 꼭 이루고 싶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을 얼마 전에 이루게 되었는데 그 결과의 기쁨을 느껴야 할 텐데 왜인지 눈물만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상황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당뇨병과 악성관절염으로 고통받다가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는 팔을 다치며 막리를 하며 돌아가시느라 힘들어 했습니다. 엄마는 일에 지침을 모르고 계신데, 건강 또한 좋지 않았지만 일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돈 걱정에 엄마는 항상 한숨을 내셨죠. 아버지는 항상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연발했습니다. 내 무릎만 망가지지 않았어도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텐데, 내가 못나서 사고를 했습니다. 고통과 보상도 못 받아 애원하지만 지금 이런 말을 하면 무엇이 되겠어요? 아버지는 건설회사에 속한 현장 감독이셨어요. 비가 오는 날이라 작업이 중단되었지만 현장의 자재가 비에 젖어 사용할 수 없게 되지 않았는지 걱정이 되어 아버지는 누구에게 시키지 않아도 현장을 둘러봤어요. 그러던 중 비에 젖은 발판을 밟고 미끄러져 무릎을 다친 후 후유증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김 반장 왜 시키지 않은 일을 해서 다친 거야? 죄송합니다. 하지만 회사를 위해 나섰던 거예요. 그래서 산재로 처리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치료비와 보상금을 받는 것은 회사를 위하는 일이니까 작업이 없는 날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김 반장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며 억울하면 소송을 걸어봐라고 하지만 소용없겠지만 모든 건 치료될 때까지 회사를 떠나지 말라는 식으로 나왔어요. 회사는 치료비를 요구하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보상도 주지 않고 발이라 했어요. 절대로 애원하지 않았다는 건 앞으로 사회에 나가 누구에게 시키지 않은 일은 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말아라.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은 내 몸만 잘 지키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몸이 멀쩡해도 내 엄마를 업고 다녀야 한다. 대나 주인이 되어 집에서만 있으니 면목이 없네요. 아버지는 걱정 마시고 어서 건강하게 회복하세요. 다가 생각만 하세요. 남들보다 어린 탓에 일찍 책임을 짊어졌고 중학교 때 삶의 목표를 명확히 세웠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반드시 돈을 벌겠다고 했죠. 정우야, 성적도 좋은데 왜 실업계로 가려고 해? 인문학 전공을 택하고 대학에 진학해봐. 대학에서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을 거야? 선생님, 전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일자리를 빨리 얻고 싶어요. 아버지께서 여전히 건강이 않으시고 어머니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네, 철이 들었으니 걱정이 많겠네요. 선생님이 나의 처지를 이해하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머리를 끄덕였고 나는 공고로 진학했습니다. 꼭 대학에 가야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도와줄게. 다시 생각해봐.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미안해하고 머리를 숙이셨죠. 돈이 문제라면 대학 가는 대신 공고로 갈게요. 이렇게 해야 집안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저는 부모님처럼 나이가 들어도 매일 돈 걱정에 눈물을 흘리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젊을 때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고 나이가 들면 편안하게 살고 싶었죠. 대학교를 졸업하고 큰 주물공장에 입사했고 열심히 일하며 공장장님과 상사들에게 좋게 보여줬어요. 20대에 작업반장이 되었을 때 제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았죠. 개처럼 벌고 정승처럼 쓰라는 속담이 있지만 저는 개처럼 벌었지만 돈을 절대 쓰지 않았어요. 엄마에게 월급을 모두 맡겼고 중고차 한 대라도 사줄 만큼 돈을 아꼈어요. 매일 1시간 넘게 걸어서 출근하는 것이 보통이 아니라고 하지만 당시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월급을 받으면 엄마표 도시락을 먹고 일하며 피땀을 흘려 벌어온 돈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이렇게 하니 집안 형편이 나아지고 살림이 잘 되기 시작했죠. 일을 하면서 느꼈던 즐거움에 살찌워진 신을 아주말이 일만 하면서 신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 사장님이 불러서 사장실로 가니 공장장도 같이 앉아 있었어요. 사장이 말했어요. 땡땡 금속 말이야. 곧 부도를 맞을 것 같아. 납길도 안 지키고 분량이 많아서 속이 썩은 하청업체 말인가? 아 맞다. 그렇게 일을 했으면 당연한 결과일 거야. 어떻게든 다른 하청업체를 찾아야 해서 난감한 상황이야.
그래서 그 업체를 내가 인수할까 고민 중이야. 공장장이 운영할 사람을 찾고 있어서 제안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도전해 보라고. 공장장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20대 후반에 이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어. 규모가 크지 않은 공장이라 생산만 하고 납품하면 됐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맞았어. 책임감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어. 잠자는 시간만 뺀 채 공장에서 살며 일에 몰두하다가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게 됐어. 일만 하느라 연애를 할 틈이 없었지. 정호야, 너도 30을 넘겼어. 일도 중요하지만 집안을 꾸려봐. 나가 좋은 여자 한 명 소개시켜 줄 테니 잘해봐. 하더니 날 괴롭혀. 내 여동생과 친한 친구인데 중학교 때부터 만나왔으니까 잘 알아. 그 정도면 진짜 좋은 여자라고. 너처럼 바쁘게 살면서 사파하느라 힘들어하는 너한테 딱이야. 친구는 내 아내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낚아챘을 거라고 떠들면서 만나자고 압박해와서 나도 별 생각 없이 만나기로 했어. 약속 장소에 나갔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수미예요. 너도 반갑다. 신뢰할지 모르겠지만 여자 둘이 마주하는 건 처음이야. 게다가 주위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어색해. 나도 처음 만남이야. 첫인상은 나에게 마음에 들었어. 화장은 진하지 않았지만 호감이 갔고 조용한 말투와 자세가 친구가 말한 그대로였다. 다음 날 친구가 전화를 걸었어. 승리였대? 마음에 들이지? 네, 말대로 얌전하고 착한 여자 같더라. 야, 됐어. 아순미도 내가 좋대. 그럼 결정됐다. 야, 밀당 같은 거 하지 말고 곧바로 잡아야 해. 아무리 그래도 결혼은 서로를 알아본 다음에 생각해야지. 에이, 결혼은 일단 시도해봐야 알지 않니? 내가 해봤으니까. 서로를 알아가는 건 결혼 후에도 충분해. 잠깐만. 나가서 내가 시킨 대로 다음에 만나면 무조건 고백하고 날 잡자고 해. 응, 알았어. 아내도 내가 마음에 든다고 했을 때 마음이 들뜸과 설렘을 느꼈다. 며칠 후 다시 만난 아내는 전 친구의 말대로 이 마음은 판사판 눈을 감을 정도로 분명하게 느껴졌다. 살짝 어수선한 느낌이 들지만 내가 수미 씨와 함께 결혼하겠다고 말했다. 그런 말은 유치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수미 씨는 웃으며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부부가 되었다. 결혼 후에 아내는 열심히 내 사랑스런 아내를 챙겨주며 뒷바라지를 해주었다.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만 가득했어. 2년 뒤 우리의 행복은 꼭 가득한 것 같았어. 아름다운 딸도 태어나서 마치 모든 것을 소유한 듯이 행복했어. 공장장님과 원정 사장님도 기뻤어. 김 사장은 아버지로서도 기뻤지만 선물을 주는 것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김 사장은 수익금을 관리해주며 더 열심히 일하라고 했어. 여우처럼 영리한 아내와 토끼처럼 사랑스러운 딸을 잘 보살펴야 했어.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런데 5년 후, 한 통의 전화 하나로 모든 것이 무너졌어. 여보세요. 여기는 땡땡 경찰서입니다. 정수미 씨의 남편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내가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영안실로 와서 신분을 확인해 주세요. 언제나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분수가 있다고 하잖아. 아침부터 이런 일이라니. 아내는 어린이집에 딸을 데려다주고 회사로 갈 때 늘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다가 사고로 사망했다. 추락한 덤프트럭 아래에 묻힌 아내의 차는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고 그 모습은 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다. 아내의 아픔 가운데 손편지가 담긴 도시락도 있었다. 그 손편지에는 사랑해, 당신 없인 못 살아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고 현장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착한 아내를 떠나보내야 했다. 사고를 당한 것은 자신의 공상이 아내를 떠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나 때문에 아내가 죽었다는 자책의식에 머리를 쥐어짜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어도 아내는 다시 되돌아올 수 없었다. 정말로 나 때문에 아내가 죽은 것 같아서 온몸이 떨렸다. 아휴, 이런 못난 자식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소정이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내 말 야속하게 들리겠지만 수미는 떠나보내고 소정이를 위해서 마음 추스르고 일어서라. 아내를 보내고 며칠 동안 회사에도 나가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자책을 했는데 친구와 주위 사람들의 간곡한 설득으로 겨우 정신을 차리고 오로지 딸만 바라보면서 살게 되었어요. 날 때부터 아내를 빼다 박은 딸은 성격도 아내를 닮아 착하고 밝아서 사춘기가 되어도 속을 썩이는 일이 없었죠. 중학생이 되자 기특하게 이젠 엄마 노릇까지 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빠, 나도 이제 다 컸으니까 엄마 대신 내가 아빠 챙길게. 그래 말만 들어도 고맙고 기쁘구나. 빈말 아니야. 오늘부터 아빠는 집에 오면 절대 집안일에 손대지 마. 빨래며 청소에 요리 준비까지 전부 내가 할 테니까. 알았지? 어릴 땐 엄마를 찾으며 울던 딸이 어느새 훌쩍 자라서 이젠 절 위해 주는 겁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딸은 제겐 딸이자 편한 친구가 되어서 늘 곁에 있어 주었죠. 휴가철이 되면 딸과 같이 여러 곳을 여행 다니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딸을 둔 아빠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이별이 제게도 오고 말았죠. 딸이 대학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죠. 아빠, 사실 나 말이야 결혼할 남자가 생겼어. 아주 잘 됐구나. 아빠 많이 섭섭하지? 아니야. 누구나 성인이 되면 가정을 꾸리는 게 정상이지. 다만 얼마 뒤면 내가 할아버지가 될 거란 생각을 하니 기분이 묘하긴 하다. 딸은 취미로 산악자전거를 타는 걸 즐겼고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사이를 만났다고 했죠. 사이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왔다고 해요. 공무원인 사이는 특별히 호감이 가는 구석이 없었는데 자주 만나다 보니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결혼을 많이 망설였어. 그의 집안이 보통 대단한 집안이 아니거든. 시어머니는 큰 병원 원장이고 시아버지는 큰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종업원만 10명이 넘는데 잘 나가는 집안이 사돈이 되면 좋긴 하지만 내가 힘들지 않을까? 보통 돈 있는 집안 어른들이 며느리를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 솔직히 어머님이 날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시부모 휘어잡는 건 며느리 하기 나름이야. 내가 정성을 다해보시면 곧 내 마음을 알게 되겠지. 전 딸이 저와 좀 더 같이 살았으면 했습니다. 예쁘고 착한 딸이 일찍 결혼하는 걸 바라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써 웃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이 돈 걱정 없는 집안이라 딸이 시부모를 잘 모시기만 하면 아무 걱정 없이 결혼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에 사이가 집에 와서 처음 만날 때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이는 건성으로 인사를 하고 딸이 무엇이라고 묻거나 말을 해도 귀찮은 듯한 반응만 보였어요. 경원장인 엄마를 가진 사이가 절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빠도 그렇고 이혼할 때 얼마나 척하는지 몰라서 서운해 생각했죠. 상견례를 하던 날 첫 대면한 안사도는 처음 인상이 좋지 않았어요. 눈매가 날카로워서 고집이 있고 특별한 여자라는 느낌이 팍 들었죠. 안사도는 불만스런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돌리며 말이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도 뭔가 말 좀 해. 이런 좋은 자리에서 왜 그러는 표정을 짓고 있어? 이젠 다 끝난 일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되고 싫어도 받아들여 줄 수밖에 없어. 결혼이란 당사자만 좋으면 되는 거야? 당신과 나는 제3자고. 그만 세워서 며느리로 받아들이게. 아, 깜짝이네. 왜 소리 지르고 이따금 나오는 손님이 도봉에 이게 여자한테는 지랄마다 이 사돈어른 이런 추한 모습을 보여줘 민망합니다. 안 그럽니다. 제 딸이 부족해서 사돈들에게 찾아주는 게 걱정돼요. 앞으로 모자란 게 있으면 따끔하게 지적해주세요. 안 싸도 내 얼굴은 앞으로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킬 테니 가고 단단히 해라라는 말을 따르게 확실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전 결혼 후에 대단한 시댁 식구들의 위세에 눌려 지낼 딸이 걱정되었죠. 딸은 주말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싸들고 찾아왔어요. 아빠, 갈비 좀 만들어 왔어. 맛이 없어도 많이 먹어. 형님 혼자라고 끼니 제대로 안 챙기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그러던 딸이 2년이 지나면서 절 찾아오는 날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일을 돕느라 주말이면 더 바빠서 짬을 내기 힘드네.
소정이, 너 어디 아픈 거 아니냐?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아프긴 아니야. 안 하던 식당 일을 하느라 몸이 고단해서 그래. 걱정 마. 근데 아직 소식은 없는 거냐? 아직 신혼이잖아. 지금은 바쁘기도 하고. 나 아직 20대야. 아빠 애는 천천히 가져도 돼. 아이고, 살리 말이야. 일하랴 고생이 많구나. 항상 몸 챙겨야 한다. 그러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리던 딸이 갑자기 발길을 뚝 끊어 버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연락도 되지 않는데 사위에게 전화를 했지만 딸의 휴대폰에 문제가 있어서 연락이 안 되는 것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불안했는데 불길한 예감은 어김없이 들어맞는 법이었죠. 평소에는 찾아오기는커녕 연락도 하지 않다가 이야기는 갑작스럽게 전화를 받아들은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침내 아내가 오늘 아침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사실인지 믿기지 않았지만 아내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최근 백혈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슬픔에 빠져 울음을 터뜨렸고 아내를 보며 착하고 순한 모습을 떠올리며 슬픔에 잠겼습니다. 딸의 영정을 품에 안고 울부짖듯이 통곡하며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정신을 차리니 사돈들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모님은 충격을 받아 혼절하셨어요. 현재 입원 중이고 안정을 취하고 계시죠. 제게도 제 정신이 없지만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니까요. 사돈들이 혼절하셨다는 소식을 듣자 모르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칼날로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과 숨가쁨을 견뎌내며 딸의 장례를 함께 치렀어요. 아내와 딸을 보내고 나니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사라졌죠. 밥도 먹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려던 찰나에 차를 몰고 마포대교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준비를 하며 교각을 잡아 한강을 내려가려 했을 때 다급하게 절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잠깐만요. 함께 얘기해요. 놀라 뒤돌아보니 딸과 동갑인 젊은 여성이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정이 고등학교 단짝 친구인 미나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나는 소정이의 아버지를 따라가다가 미나가 숨은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소정이는 백혈병 진단 후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입원했고 결국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정이는 카페에서 일기와 녹음기를 미나에게 전달했고 일기를 펼쳤을 때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딸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충격적인 사실들이 담긴 일기를 통해 미나는 소정이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비밀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미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소정이의 죽음 직전까지의 이야기를 포함한 모든 내용을 당신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기말고사하지만 결혼 생활이 내포하고 있는 어두운 비밀까지 알게 되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상상할 수 없다. 딸의 일기에는 결혼이 여자에게 무서운 것이라는 노래부터 시작되어서 나는 왜 저 남자와 결혼을 했을까라는 후회 이욕구까지 그리고 실마리를 찾아내는 데 있어 어둠 속에서 찾아야 했다. 그것은 단순한 결혼 후회가 아니라 외도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도 알 수 있었다. 제 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맹비난을 경험하는 모습에 많은 아픔을 느끼게 되었다. 그 모든 것 속에서도 결혼은 서로를 의지하고 지탱할 속도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당신을 필요로 해요. 아, 입 다물어. 내가 바람 피우는 거 알았잖아. 어떻게 할 거야? 응, 이혼을 해도 되니까요. 우리 엄마 성격 알아. 내가 바람 피웠다고 퍼뜩 걷어부르면 엄마가 그냥 지켜볼 것 같아요. 분명 경고하는데 혹시라도 이혼 소송 같은 거 할까봐 그날이 제사날이 될 거니까 헛수고 말고 조용히 집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알아도 이 집안에서 네 편은 아무도 없어. 사이농 가정으로 돌아오라는 딸의 애원을 비웃으며 협박했어요. 딸이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 사위가 의도적으로 딸과의 세습관계를 피해 다른 여자들과 재미를 즐겼고
딸은 매일 독서실에서 밤을 보냈어. 외도는 시작에 불과했어. 딸이 불만족해하는 것을 안사도가 다 알려니 앞에서 괴롭혔어. 언제까지 집에만 꼬박 주고 음란행위만 하면서 밥만 거리며 살 거냐? 내일부터 병원에 나와서 청소라도 해라. 너무 화나서 안사도가 다른 청소부들을 해고했고 딸이 혼자서 하루 종일 병원 청소를 해야 했어. 힘들어서 앉아서 쉬려고 하면 안사도가 달려와서 욕설을 퍼부으면서 머리를 흔들었다고 하더라고. 안사도는 병원 CCTV를 보며 딸을 감시했어. 아, 화장실 청소가 이게 뭐냐고 딸을 협박했대. 어머니는 제가 병원 화장실에 혼자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에서 눈을 대고 있는 녀석에게 말이야 정말 무례한 여자라니의 말에 화나지 않고 이기적으로 대적했다. 어머니 여말씀 그만 지체하세요. 맞아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기서 울다니 어무해하고 지랄을 부린다고 죽는 마음을 배우고 싶지 않다면 조용히 떠나보세요. 처음으로 어두운 일에 가담한 이후 여자는 불평했다. 안 사는 사람들을 때리는 것에 대한 업보와 증거를 남겼다. 오늘 어머니는 얼굴에 씹힌 닦고 있는 걸레를 후져했고 뺨을 탁 쳐때리었다. 얼굴이 부어서 눈물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것이다. 그럼에도 며칠 전에 머리를 잡고 변기에 처박은 것보다 예방하기 쉬운 것이다. 하지만 아빠를 생각하면 쉽지 않다. 함지초 부에게 달리 다가 안민흥 이 물건 안에 안고 싶다. 그러나 이 역한 부끄러움을 아무한테 풀어주어 그럴 수 없습니다. 매죽거리고 싶지만 아빠를 부른다면 참을 수 없습니다. 병원 직원들도 딸이 학대당하고 매일 복도에서 가류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서 도움을 줄 수 없었다. 남편이 외도하고 안사대로 딸을 괴롭힌다면 내부적 작용을 참고할 수 없을 데 없다. 병원 청소를 마치면 식당으로 가서 영업이 마칠 때까지 주방에서 일하게 했다. 불에 들였던 겁니다. 또한 지쳐서 물처럼 지쳤던 딸에게는 남자도 못하는 일들만 골라 시켰죠. 그래서 몸이 강철이더라도 탈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최근 몸이 매우 아프고 어렵습니다. 몇 일 쉬게 해주실래요? 부탁드립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요. 거짓말하지 말고 지금 야채를 깨끗하게 손질하고 설거지해 주세요. 아버지가 꾀병이 아닌 진짜로 힘든 몸의 말입니다. 정말요? 그럼 오늘 몇 곳만 풀으세요. 몇 달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게 해줄까요? 그 놈은 아픈 딸을 위협하며 억지로 일을 하게 했는데 결국 그녀는 쓰러지고 말았어요. 놀랍게도 백혈병을 진단받은 딸이 누워있는 병실에 시어머니와 가족들은 용납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진철아, 내 앞으로 생명보험이 있는데 하나 있어. 죽은 다음에 돈이 나온다면 나한테 줄래? 그거라면 폰도 엄청 찍을 텐데 겨우 30억 원으로 나눠주던데. 그래도 3억 원은 어디 있나? 공평하게 10억씩 나눠 가지지 뭐. 아빠가 왜 한 숟가락 끼려 하는 거야? 보험금은 남편이 가져도 되는 게 맞겠죠? 아이고, 아직도 꿈이 멋있네. 3억을 혼자 가져가려는 거야? 먹겠다고 안 돼. 절반은 내가 가지고 절반은 우리한테 주는 걸로 해. 알겠어요. 엄마 생각대로 할게. 겉으로 보기에는 오늘 이틀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진짜로 즐기기 위해서는 빨리 가야겠지.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네. 아휴, 이 말이 맞아. 마음 같으면 지금 주는 약도 다 끊고 싶지만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고. 아, 답답한데 기다려야지. 그들은 마치 독수리가 죽어가는 먹잇감을 앞에 두고 군침을 흘리며 기다리는 모습이었고 의식이 흐려지는 중에 이런 말을 들은 딸이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했을지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분노가 치밀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삼촌들은 자신들 때문에 병에 걸려 죽은 며느리의 장례식까지 혼절했다는 거짓 핑계를 대고 편안하게 집에서 쉬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의 일기를 덮고 그날 밤은 한숨 쉬지 못하고 뜬 눈으로 지새우며 해가 뜨자마자 딸이 납골당을 찾아가서 한을 풀어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소정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들에게 고통받으며 매일을 버텨온 널 도와주지 못한 아버지로서 미안해. 이제 내가 받았던 고통의 100배, 1000배를 그들에게 돌려줄 테니까 못난 아버지를 믿어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 곳을 수소문해서 손해배상을 전문으로 다룬다는 최고의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일기장을 보고 녹음기를 들은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짐승 같은 것들이 법이 허용하는 벌을 받도록 도와주세요. 변호사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인간 말종 같은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이런 악독한 인간들은 처음 봅니다. 걱정 마세요. 반드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만들겠습니다. 보름이 넘도록 여러 가지 서류들을 꼼꼼히 만들면서 준비를 마친 변호사는 안사돈을 상대로 10억 원을 손에 청구를 제기했어요. 딸을 수년간 부려먹으면서 급여도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한 것에 대한 보상이었죠. 돈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경찰에도 신고할 겁니다. 그 여자도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어봐야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게 될 겁니다. 변호사는 딸의 일기장과 녹음기에 그리고 안사돈에게 맞은 딸이 치료를 받은 기록들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소송을 걸고 경찰이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조사를 시작하자 눈이 뒤집힌 안사돈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소리를 쳤어요. 사돈, 나한테 왜 이래요? 당신 딸인 나 때문에 죽었다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해요. 당장 소송 취하지 않으면요. 당당함의 소송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법정에서 적발하는 의미가 있어요. 당신이 나를 건드려도 무사할 줄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그만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해 콩밥을 먹일 겁니다. 얼굴이 벌거이 물들어 반말을 사용하며 협박했지만 날뛰는 바라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증인들이 나타나자 얼굴색이 바뀌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병원 직원들이 자진으로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변호사가 녹음기를 틀자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터져나왔죠. 소방객들은 안사도가 폭행상해 죄로 2년 징역형과 10억 보상금을 지불하는 판결을 받았다. 10억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공장을 찾으러 갔습니다. 한 번도 연락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최근에도 건강해 보이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사장님이 저에게 은인이나 같은 것이었죠. 예전에 사장님께서 공장을 이끌어주셨고 이후 공장장님이 사장이 되셨는데요. 사실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의 떨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 조용히 저를 바라보시며 비서를 불러 말씀을 했습니다. 공장을 인수해달라고요. 김 사장님인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공장은 김 서정에게 가장 소중한 것 아닌가요? 더 중요한 것은 억울하게 죽은 딸의 원한을 푼다는 것이라고요. 이해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사장님의 은혜를 갚지 않고 도움만 받는다는 게 슬프네요. 비서에게 30억을 찾아오라고 하신 뒤 수표를 받아오셨습니다. 서류 같은 건 복잡하게 처리 안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30억을 받겠습니다. 내가 잘 운영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자금을 확보했으니 이제 병든 딸을 부양할 차례였어요. 30억으로 바깥사돈이 운영하는 식당 옆 건물을 사서 대형 식당을 오픈했어요. 음식은 고급하게 제공하되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들을 유인했죠. 입소문이 퍼져 핫플레이스가 되었지만 손님들이 몰릴수록 눈덩이처럼 문제가 커졌어요. 그러나 목표는 바깥사돈을 망치는 것이었죠. 결국 그가 나타나서 날 망치려 했지만 난 이긴다고 선언했어요. 그 가격을 낮추면서도 수지타선을 유지하며 전쟁을 선포했죠. 생각해야 하니 질이 낮은 식재료를 썼고 음식 맛은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제게 맞서면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돈에 욕심이 없는 제 상대가 되지 못했고 1년 만에 식당은 쫄딱 망하고 말았어요.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인은 딸을 능력한 대가를 치를 차례였어요. 전 불륜을 저지른 살인자를 검찰에 고발할 작정이었죠. 그러면 사인은 공직에서 쫓겨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낯선 남자가 절 찾아왔습니다. 누구라고 밝힐 수 없는 걸 양해해달라고 말한 남자는 여러 장의 서류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사인은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업을 입찰을 통해서 민간업자들에게 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놈은 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으며 뒤를 봐주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공무원 신분이라 직접 나서진 못하고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내부 고발자로 찍히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거든요. 이 정도면 그놈을 매장해 버리기에 충분할 겁니다. 저도 공직에 몸담고 있기에 이런 버러지 같은 놈은 당장 없어져야 돼요. 더구나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풀어야 할 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제가 감사기관에 이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하죠. 제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성가시기 굴어도 협조 부탁드릴게요. 방송국에서 진짜로 고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사이가 찾아와서 울며 불며 제 앞에 엎드려 사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굴한 모습은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꼴이었죠.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맹세할게요. 시 언어를 못하는 소리는 하지 말고 내 눈앞에서 지금 당장 사라져. 한참을 애원해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사이는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결국 본성을 드러내었습니다. 사정하면서 매달려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자 이제 태도를 바꿔서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사이넘은 저를 노려보며 손목시계를 풀었어요. 아참, 내가 성질을 참고 싶어 했는데 안 되겠네. 아주 어차피 조진 3. 오늘부터 너부터 반 죽여주마. 사이는 주먹을 휘둘러들며 덤벼들었지만 내가 주먹을 피하고 그의 배에 강타했습니다. 10대 때부터 공장에서 일해온 경험이 있고 고등학교 때 복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사이가 젊고 팔팔하다 해도 1대1로 붙으면 자신이 있었죠. 게다가 비굴하게 빌던 그의 모습조차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자 사이넘을 보는 나의 눈에서도 불꽃이 튈 정도였습니다. 너 같은 인간 말종은 숨 쉴 자격조차 없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거야. 여기서 죽던 내가 자초한 일이니까 내 원망은 하지 마라. 사이는 흥분하여 주먹을 휘둘렀지만 그 정도의 공격으로는 저를 꺾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미나야, 지금부터 너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져야 해.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폭력은 안 돼. 그리고 내 제사니까 내 책임으로 맡겨주는 거 알지? 그리고 널 봐줄게. 그 이후에 사이는 홍을 벗겨진 상태로 미나와 그녀의 친구 미나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이후 사이는 일본으로 도피했다. 이후 사인이 경찰에 붙잡혔고 세상에 남아있던 사람 중 하나로 이해되었다. 비록 사람 같지 않은 녀석이지만 내가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으니 처벌을 받아야 해. 난 지금 경찰서로 가서 스스로 자수할 거니까 내 건물은 내가 관리해도 돼. 미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 고발 프로그램이 방송되자 효과가 나타났고 신문이나 다른 미디어에서도 크게 다뤄졌어. 사신이 집행령으로부터 뇌물수수로 재판을 받게 됐어. 그 녀석은 결과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고 망했어. 나는 폭행죄로 재판을 받아 실형 1년을 선고받았어. 하지만 마음은 너무 가벼웠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한 후 다시 밝은 빛을 찾은 느낌이었거든. 1년이 흐르고 교도소에서 나온 후 미나가 두부를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저는 딸이 잠들어 있는 납골당을 찾았어. 복수를 시작하고 딸을 찾았지만 3년이 걸렸어. 하늘과 죽은 딸을 이야기한 뒤 다짐했어. 소정아, 너도 다 봤지? 아빠가 마침내 성취했어. 이제 눈을 감고 편히 쉬어. 사랑한다. 이제는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을 자유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 식당 건물을 절반 가격으로 팔자 금방 사망했어. 싸게 파는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건물 1층의 식당은 미나에게 넘겨준다는 거였죠. 미나가 아니었다면 딸의 원한은 영원히 묻혀버릴 뻔했으니까요. 건물을 처분하고 받은 15억은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기부했습니다. 아이 선생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정말 훌륭하십니다. 제가 들으니 이 병원이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정성으로 모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전 재산을 맡기기로 결정했어요. 선생님의 장한 뜻 깊이 새겨서 시원한 장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 뭐든지 말씀하세요. 이 병원에 제가 일할 자리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아이, 그건 어려운 일도 아니죠. 거액을 기부하셨는데 당연히 그에 걸맞는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죠. 상임 이사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높은 자리 말고 청소부 자리 만족합니다. 남은 평생을 제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거든요. 경원장은 감격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 오늘도 병원으로 출근해서 건물 안과 밖을 청소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했죠. 청소가 끝나면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 식사 수발도 들어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틈틈이 공부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저를 따라오세요. 업무가 끝나면 병원 안에 있는 휴게실이 곧 제 침실입니다. 이제부터는 제 삶은 물론 주어진 것일 뿐 매일매일 봉사하는 삶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어릴 적에는 돈만 쫓다가 악착같이 살았지만 돈에 대한 욕심을 내리니 마음이 편안해지는군요. 세상에서 돈이 최고라고 하지만 누구나 결국 세상을 떠나기 일쑤이며 그때는 빈손으로 가기 마련이니 돈에 대한 집착을 놓고 마음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최고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항상 밝은 웃음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만 맺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길.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